독일, 북유럽 쪽 이런 나라들 보면 임대 아파트, 임대 주택 이런 것들에 사는 비율이 엄청 높아. 인구의 반이 임대주택에 사는 거야. 그러면은 임대주택에 살든 안 살든 그 사람들이 가난해 보이네 막 이런 느낌이 아닌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양 아파트가 있고 옆에 또 뭐 한 동 아니면 그 옆에 동에 뭐 임대 아파트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짓게 하잖아. 근데 그거 지으면 뭐해? 울타리 채워가지고 그 사람들 못 오게 막잖아. 놀이터도 못 쓰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에 대한 구별, 편견 이런 게 너무 심한 것 같아. 만약에 독일처럼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반이 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에 산다고 한다면 집에 대한 부담은 덜할 거 아니야.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2025년 한 해가 또 밝았습니다. 맞아요. 올해 뭐 유튜브에 대한 각오가 또 있으신가요? 우리가 주 2회 하다 보니까 다소 덜 중요한 이슈 같은 것들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이제 영상 찍기로 했고, 일주일에 한 번 찍더라도 좀 의미 있는 거, 뉴스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좀 할까 합니다. 괜찮죠? 재미없는 거 2개보다는 조금 더 재밌는 거 1개가 낫잖아. 오늘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하나 찾아봤는데요. 1971년에 580만 명에 달하던 초등학생 수가 2023년 기준으로 260만 명,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재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저출산 문제는 너무 많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안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나열하면 엄청 많겠지. 근데 나는 이제 노동시장 관련 영역에서 볼 때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봤었냐면, 가장 큰 문제가 인구 불균형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노동력에 대한 감소 문제, 그 다음에 노동력이 감소한다라는 건 경제 성장이 감소한다라는 게 되는 거야. 지금 현재 임금 근로자가 몇만 명 정도 될 것 같아. 5천만 명 중에. 대략 한 2,900만 명쯤 돼. 근데 국민이 1년 동안 총 벌어들이는 임금이 있고, 그 임금이 높으면 조금 더 많이 쓸 테고 작으면 덜 쓸 테고 그럴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 평균 급여로 단순 계산을 했을 때 뭐 350만 원이라고 하면 2,900만 명 곱하기 350만 원 이렇게 해서 곱하기 12 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국민 총 임금이 될 거야. 그러니까 GDP 총생산이랑 좀 다른 개념이야. 그건 좀 복잡한 문제니까. 근데 지금 올해부터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900만 명 정도 되거든? 그게 계속 은퇴를 해. 1년에 뭐 200만 명씩 은퇴를 하게 될 거야. 그러면은 한 10년쯤 뒤에 지금 900만 명의 인구가 떨어지는데 한 500만 명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2,900만 명이 경제활동 인구인데 그게 만약에 2,400만 명이 된다? 그리고 아마 시간이 흐른 뒤니까 지금 평균 임금보다는 임금이 높겠지. 뭐 400만 원이라고 치자. 그러면 2,900만 명에 350만 원과 2,400만 명에 400만 원 더하면 그래도 한 5, 6% 정도가 떨어질 거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10년 동안 계속 우리 국민들의 총 임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지. 아주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 이 노동력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경제의 저성장에 대한 문제, 아주 중요한 이슈인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부담이 더 커지겠지. 왜냐면 고령층이 더 많아지는데 그 사람들의 비용이라고 하는 거 이제 사회복지, 바우처 이런 등등 것들이 엄청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지금 우리 청년, 중장년 세대들이 다 짊어져야 되는데, 예전에는 어른들이 작을 때 부담이 안 들다가 지금이 어른들도 훨씬 많아져 버리니까 부담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재정 부담이 될 거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감소되게 될 거고 더 어려워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큰 문제점을 느끼고 있어. 네, 정부에서는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용어 처음 보고 그 모태솔로들 데이팅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맞아요.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니까 결혼을 시키자. 그래서 첫 만남 이용권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아이를 첫 만난다라고 해서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만나고 헤어질 건 아니잖아. 그쵸. 그럼 만나는데 200만 원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 지금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5만 명 밑으로 떨어졌거든? 아마 한 5천억 정도 들 거야. 이게 200만 원이니까 5천억인데 만약에 400만 원이면 1조고 800만 원이면 2조인 거잖아.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닐 거거든. 근데 아마 공공에서 하는 이 200만 원짜리 첫 만남 이용권이 있을 거고, 그 인구 감소하는 지자체에서 하는 또 특별한 또 뭐 월 10만 원도 있고 아니면 무슨 육아용품 이런 것들 주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야. 그 지자체마다 달라.
지자체가 어떻게 이제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 따라 달리는 거고 예산마다 다른 거긴 한데 어쨌든 이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한 200만 원은 지금 분유 가격이 얼마인 줄 아나? 7, 8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나 때만 해도 4, 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 우리 애 키울 때만 해도. 근데 그거 몇 개 사면은 그렇게 되겠냐. 그거 2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1년 동안에 그 회사에 와서 근무하는 일수에 대비한다고 해도 200만 원도 부족할 거야. 오히려 200만 원보다 더 많이 들 거야. 근데 첫 만남 애기 출산했다고 200만 원 준다라는 거는 그 효과가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 그럼 첫 만남 이용권의 지원 범위를 확장하거나 개선한다면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일단 이거는 가구 형태별로 좀 봐야 되겠지. 뭐 맞벌이냐, 그다음에 외벌이냐, 무직이냐 이런 게 있을 거고 이제 월 소득별로 그 육아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다르니까 일률적이보다는 약간 계층적 이렇게 이제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계층적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층적으로 잘 안 되냐. 그 계층을 정리하고 분석하고 설문하고 찾아내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전체로 돈을 주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 생각보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조사해가지고 정부에서 첫 만남 이용권을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조금 조사를 하면은 부담이 덜 할 테니까 정부 차원에서 계산하는 것보다 그런 측면에서 좀 계산해서 계층별 아니면 소득별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주면 어떨까 싶기도 해. 그거 말고는 뭐 다른 대안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제도나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원인들 있잖아. 경제 부담,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하는데 일가정 양립 지원이 잘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일을 했는데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잠시 그만둔다거나 많이 그만둔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에 대한 연령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결혼 연령 상승뿐만이 아니라 결혼 기피 현상도 좀 많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어려움인데 예전에도 경제 부담은 있었지.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일가정 양립이 더 안 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많이 높았지. 우리나라의 최초의 산하 제한 정책이라고 있었단 말이야. 그게 1970년도에서 80년도 그때쯤 시작됐던 건데 그때는 인구가 거의 폭증했던 거야. 왜냐면 5, 60년도 전쟁 끝났을 때 그때 당시는 정말 밥도 못 먹고 살았는데 전쟁 끝나고 나니까 앞으로는 다신 전쟁이 없을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그다음에 또 그때는 1차 농업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농업할 때는 사람들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애를 많이 낳았던 것 같기도 해. 근데 그 사람들이 생산성 때문에 애를 낳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 그냥 예전보다 좋아해서 낳았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1970, 80년도 이전에는 합계 출산율이 4.5? 그러니까 4, 5명? 우리 어머니 때만 해도 막 그 10아들, 막 10자매 뭐 그렇게 있었잖아. 그때 그 시기 합계 출산율이 4.5였다가 산하 제한 정책하고 나서 1980년도 중반에 1.7까지 떨어졌어. 그때 이제 뭔 이야기 나왔냐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고 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하나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또 이제 남아선호사상 그때 엄청 그거 할 때였으니까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그 다음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이런 말을 나왔었거든. 그래서 그때 1.7까지 떨어뜨렸어.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게 IMF였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1990년도 초중반 1.6 수준까지 떨어지다가 2000년도 들어와서 1.3까지 떨어진 거지.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1.3 내외로 하락하다가 2005년도에 1.08. 그러면 진짜 한 명만 놓는단 말이거든. 이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실업, 뭐 비정규직 증가, 교육비, 주거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가구는 증가하는데 육아 인프라가 많이 부족했던 거였지. 2010년대 후반에서 2020년대 초반 그때 초저출산이라고 하는 1.0 이하가 뜬 거야. 그게 고착화돼 버린 거지. 그리고 2022년도에 0.78. 근데 그때 2020년도 초중반 해가지고 이제 집값이 폭등을 했지. 왜냐면은 그때 우리 코로나 오고 나서 유동성 때문에 돈 엄청 많이 풀었잖아.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살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돈 풀었던 거는 그걸로 다 집값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비 오르고 부동산 폭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출산 연령 늦어지고 이제 혼자 벌어서 살 수 없는 시대가 2000년도 한 초중반부터 왔다? 그렇게 이제 돼버린 거지. 그래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활동기에서는 출산 이후 경력 단절은 여전한 상태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 때문일까? 이게 지금 많은 걸 이야기했는데 써니는 이 사실들에서 핵심이 뭐라고 생각을 해? 다 돈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네. 뭐 경제, 뭐 집값, 교육,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 저출산과 관련된 제도나 정책으로 해결
해결이 될까? 그래도 사회 문화적인 변화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나의 자아 실현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런 사회 문화적 요인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들도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20대 초중반 이렇게 다 결혼을 했단 말이지. 근데 요즘에 30에 결혼한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빨리 가 이런다고. 맞아. 그리고 둘 얻는다고 하면은 뭐 애국자대 애국자네 하면서 그 어떻게 애들 다 키우냐 이런 말도 한다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애를 안 가지는 그 딩크족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둘이 같이 일해가지고 매년 자기 해외여행 가고 스포츠카 차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언론에서 보고 주변에서 보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 나도 그래야 되는 건가? 내가 지금 결혼을 일찍 하고 애를 둘 셋 놓으면은 내가 미친놈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는 경제적인 그 문제가 가장 큰데 우리가 최근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아 요즘에는 둘 놓는 건 오버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가치관을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돈이 없어서라는 말은 좀 어렵겠지만은 내 가치관이 바뀌었다라고 해버리면 아무도 뭐라고 말 못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출산율이 더 낮아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 네, 그렇다고 부자들이 자녀를 더 많이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전에는 부자들이 많이 낳았지.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낳았고 개발도상국가들이 출산 많잖아. 부자들도 많이 넣고 가난한 사람도 많이 넣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목적이 엄청 명확했어. 바로 그 생산성 때문에 그랬던 거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 이후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비의 만족감이 낮아졌다. 산업화 이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같이 살면서 그 생산성이 유지가 돼 왔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농업 계통이 아니잖아. 도시화된 거잖아. 그러면은 부모를 부양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엄청 많이 약화가 됐지. 핵가족화 돼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생해서 자녀들 키웠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안 따라온다. 부모들도 이제 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히려 부모들 돈 가진 거 그거 빨리 뺏으려고 하는 자녀들도 많다. 그게 너무 슬픈 현실이지. 그래서 이 말이 나왔던 게 그 산업화 이후 도시화부터 나왔던 것 같고 이제 과거처럼 자녀가 부모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 구조, 책임지는 구조가 깨져버린 거지. 그래서 곧 고려장 같은 것들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지금도 있잖아. 보내잖아. 요양원에 보내잖아. 맞아요. 그거 최신식 고려장 같은 느낌인 거잖아. 아니면은 뭐 돈을 엄청 많이 들여 하는 고급 그런 요양원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다 가지 못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제 자녀를 키우는 행복보다는 다른 대체 요소들이 많을 거 아니야. 뭐 해외여행도 가고, 그 다음에 자기 즐길거리도 많이 즐기고, 이러면서 출산율이 좀 낮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가난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출산이 더 줄어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를 하면서 유흥에 대한 부분과 아니면 생존에 대한 부분이 같이 결합이 되는 거야. 잘 사는 사람들은 유흥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고 못 사는 사람들은 생존의 어려움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출산율이 양쪽 다 빠지게 되는 느낌?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 근데 충분한 인구는 필요하고 출산율은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지. 적정 인구라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지. 적정 인구라는 게 그 인구 불균형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 유청소년, 그 다음에 뭐 청년, 중장년, 그 다음에 노령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비율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출산율이 바뀌어 버리니까 완전 초고령화가 된 거잖아. 그러면 이것들을 다 해결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릴까? 그러면 그때 동안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뭐, 올해부터 부동산값 떨어질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금화해라고 하고, 근무화를 하고, 지금 난리야, 지금. 그러니까 경제 지표들 보면 IMF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지금 우리 뉴스에는 다른 이슈들만 지금 나오고 있잖아. 정치 관련된 이슈, 이런 이슈들만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만약에 정권이 유지되든 정권이 바뀌든 이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써야 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계엄에서 이루어진 그 손해가 우리 국민들의 이자 비용으로 지금 몇 년 동안 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게 좀 많이 걱정인 부분이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거비랑 이제 교육비가 높은 편이잖아. 그래서 주거비를 내가 이제 다른 나라를 이제 보니까 독일, 북유럽 쪽 이런 나라들 보면 임대 아파트, 임대 주택 이런 것들에 사는 비율이 엄청 높아. 인구의 반이 임대 주택에 사는 거야. 그러면은 임대주택에 살든 안 살든 그 사람들이 가난해 보이네 막 이런 느낌이 아닌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양 아파트가 있고 옆에 또 뭐 한 동 아니면 그 옆에 동에 뭐 임대 아파트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짓게 하잖아. 근데 그거 지으면 뭐해?
울타리 채워가지고 그 사람들 못 오게 막잖아. 놀이터도 못 쓰게 하고.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에 대한 구별, 편견 이런 게 너무 심한 것 같아. 내가 예전에 그 까치산역에 살았는데 그 옆에 바로 목동이 있었거든. 근데 애들 학원을 보냈는데 엄마들 모임이 있었나 봐. 그 목동 쪽에 계시는 그 어머니들이 몇 단지 사냐, 그 다음에 아버지 직업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더래. 몇 단지가 자가냐, 전세냐, 뭐 싼 데냐, 뭐 이런 구분이 있나 봐. 그러면서 또 자기들끼리 등급화시킨다? 애들 등급화시키는 것도 모자라고 자기들끼리 등급화를 시켜. 그 와이프가 그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는 그쪽을 안 가더라고. 만약에 독일처럼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반이 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에 산다고 한다면 집에 대한 부담은 덜할 거 아니야. 그런 것만 있다고 한다면 난 좋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부동산들 폭락하고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고생하시고 저 세계로 떠나는 시기가 왔을 때 인구가 줄 거 아니야. 그때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비는 솔직히 모르겠어.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 자체가 선호하는 기업과 비선호 기업 이중노동시장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선호하는 기업 가려고 준비를 하지 비선호하는 기업들이 안 가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은 나는 시간이 지나면 시장 논리에 의해서 다시 맞춰질 거라고 생각해. 예전에는 용접한다 그러고 한다면은 그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 돈도 많이 못 버는 거야 하는데 지금 용접 돈 많이 받거든. 왜냐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럴 것 같아. 변호사분들 변호사 하면은 잘 산다고 하니까 변호사 자격증 엄청 많이 따가지고 변호사가 많아지니까 변호사들 월급이 줄어드는 그런 거야. 시장의 논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수 공사 하시는 분, 굴뚝 청소 하시는 분, 환경미 하시는 분 연봉이 높잖아. 오후 4시에 퇴근해서 수영장 다녀 그분들은. 화이트칼라보다 훨씬 연봉이 높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 숙명공들에 대한 지위가 높아, 우리나라보다. 거기는 미용, 커트 이렇게 하는데도 몇만 원씩 하니까 지금 우리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야, 써니는 걱정 마. 우리 회사는 일가정 양립 지원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챙길 테니까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하고 그 어린이집 끝나기 전에 퇴근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거기에 대한 근로시간이나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임금 계약만 잘 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 지난번에 그 이야기 했잖아. 그냥 단순히 일하는 시간만 가지고 임금 계약을 하는 건 남은 사람들이 불편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면 돼. 경력이 몇 년 이상 단절되는 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그 경력 기간을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아. 그러려면은 같이 힘써가지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해. 많이 어려운 문제야, 저출산 문제는. 나도 공부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창의적이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주세요. 내 개인만 생각하면 출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근데 내가 개인만 생각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내 개인만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산업, 노동 이런 게 계속 줄어든다고 하면 내 개인만 생각했는데 내 개인이 못 먹고 산다니까? 그래서 적정 인구가 필요한 거란 말이지. 그래서 나는 안 높더라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안녕.